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22대 총선 결과와 전국 전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 부위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총선이 끝나고 처음 맞는 주말입니다. 네 분도 지난주는 이제 전망을 했고 이번 주는 분석을 해야 되는 주가 됐습니다. 먼저 우리 네 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 또 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마 다들 여러 번 언급도 하셨을 거고 생각들도 깊게 하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위원장 카드를 꺼내들려는 것은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무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꺼려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정치고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영상을 먼저 좀 봤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번 총선 결과를 우리 네 분의 이 고수 정치평론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참패와 야당의 압승이라는 이 민심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선거 전에 총선 투표 전날에 대충 예상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 비슷하게 나왔던 점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에 총선 선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캠페인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했던 그런 사안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권 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백약이 무효였다 이런 말들입니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다른 약발이 안 먹힌다는 그런 걸 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우리가 프레이밍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층 프레임, 드러난 프레임이 있고 심층 프레임, 그 기저에 깔려있는 프레이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착시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층 프레임에서 거야 심판도 있고 막말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야당의 공천 갈등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싸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선거를 지배했던 거는 그 안에 해류처럼 흘렀던 심층 프레임,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김주정 후보의 그런 막말 논란, 그런 일부 후보의 부동산 논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한적으로 좀 먹혔다고 보는 게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은 보다도 좀 말하자면은 그 강력하게 그 정권 프레임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드러난 심층과 그 표층 프레임이 좀 국민의힘 쪽에 강했더라면 어느 정도 좀 약간 조율이 됐을 텐데 그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페인이었다고 봅니다. 정권 심판론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했는데 그걸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누구 탓, 누구 때문? 대통령 때문? 아니면 대통령과 당, 그러니까 여권 전체 때문? 아니면 현 정부 물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정부 때문?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세분화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거는 정확하게 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만의 책임도 아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거나 민심을 잘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이 말하자면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주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 지난 3월 9일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국민의 힘이 전혀 균형추를 잡아주지 못했던 그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잘못이 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못했던 점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센 쓰나미 같은 이 정권 심판론을 한동훈 혼자 원톱으로 처리하기는
뭐 무기력했다라고 보여지는 근데 거죠. 제가 듣기에는 자꾸만 듣기에는 대통령 책임이 이만큼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요만큼 있다 아니, 이렇게 들려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책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2년간 책임을 좀 국정 운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라는 어쨌든 국민의 뜻이 담긴 투표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정권 심판론의 영향이 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야권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의 압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잘해서 이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최수영 의원님처럼 정권 심판론 때문에 야권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게 된 상황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야권의 압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참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사이익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정권 심판론이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선거를 회고적 투표 내지는 미래지향적 투표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회고적 투표를 하면 정권 심판하곤 하지만은 미래지향적 투표를 하면 그래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하고 투표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두 가지 성격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원했다면 국민들이 그냥 야당의 과반만 줬어도 충분히 정권 심판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야당의 헌정사상 정말 기적적인 뭐랄까 가능한 최대 의석수를 지금 야당에 줬습니다.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여당이 못해서라는 평가가 맞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국정 운영 동력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다 빼버린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실 대한민국 지향적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리스크입니다. 네. 근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걸 실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떼라는 신호를 보낸 거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도 그 국정 운영 동력을 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행정부의 권력을 뺏어서 그냥 아예 입법부에 준 것이라 생각하고 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심판 그 이상일 것이다.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의석수만 보자면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가져간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180석에서 이제 175석으로.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민심이 절대적인 권력을 민주당에다가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아쉬운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아마 출구조사 때 네. 그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가능한 숫자에서 108까지 됐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서 반대로 역기저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실망한 건데 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권력을 민주당에 준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걸 정말 야당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행정부의 권력을 뺏어서 의회 쪽으로 준 것이다. 이번 네. 선거의 결과는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 이건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아주 심각한 아니 그건 상권분립 상황이-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행정부는 행정부고 의회는 의회인데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력을 뺏어서 대통령의 권력을 뺏어서 의회에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고요? 네,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예. 원래 군주가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입법부에다 권력을 주는 식으로 해서 예. 역사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통령한테 너무 과도한 권력이 주어졌고 그걸 남용했기 때문에 그 힘을 살짝 뺀 거죠. 그렇지만 탄핵까지 가지 않는 숫자를 한 거니까 네. 완전히 뺏은 건 아니지만은 대통령 권력의 상당 부분을 입법부에 줘서 견제 기능을 강화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으로 인해서 국정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민주주의는 훨씬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 남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 한 3년 넘게 남은 3년 2개월 그렇죠. 남았는데 네. 뭐 경제, 외교, 국방 이런 정책들을 지금 의회,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중심이 되는 야권이 그럼 끌고 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정책도 부동산이라든지 지금 현안들을 동력 있게 추진하기 힘들어지고요. 외교 문제만 보더라도 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겠습니까? 이제 차기 권력이라든지 야당에다 더 주목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상회담을 그럼 이재명 대표가 합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당연히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예. 더 신경 쓸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힘을 빠졌다는 걸 못 느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상권 분립 말씀드린 거지. 그거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그건 헌법의 이념이기 때문에 예. 네. 상권 분립 위배되는
행위를 국민이 절대 한 건 아니죠. 아, 네. 이게 제가 듣기에 이게 과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상권 분립의 기본 취지랑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꾸 자꾸 여쭤봤는데 네. 혹시 뭐 이쪽에서 반박하시려면 반박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집권 야당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나오고 있어요. 192석이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힘을 갖고 벌써부터 이렇게 힘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라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조 부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국정에서 손 떼라. 그다음에 또 탄핵 가능한 숫자. 외국에서 대통령을 신임하겠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민의는 정부와 여당이 매우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시동 꺼라, 운전자 내려라, 차 빼라. 이게 지금 민심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까지는 국정을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의 볼륨을 줄여놓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볼륨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놓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 있으면은 천천히 운전을 하고 또 급커브 구간 있으면 주의해서 운전을 하고 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지금 민심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당정관계의 재정립, 특히나 이 건강한 당정관계, 특히 또 그 격전지에서 생활한 중진들의 어떤 경륜과 경험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국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은 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예. 누가 마냥 이겼다, 누가 마냥 졌다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 핵심 승부처로 꼽혔던 한강벨트, 그리고 낙동강벨트 지역을 보자면 네. 오히려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곳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또 PK 지역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결과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일종의 김준일 후보와 양문석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예. 대한 일종의 나비 효과가 접전지에서는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전체적인 판세를 뒤엎지는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 문제 있는 후보 2명을 일단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뭉개고 가는 그런 양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일종의 야권에도 어느 정도 심판의 성격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강벨트 같은 경우 접전 지역에 상당히 나름대로 개인적인 경쟁력을 갖춘 후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당선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발 그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나 승부의 균형추를 이 국민의힘 쪽으로 옮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은 사실은 이번에 이 득표율, 민주당의 득표율이요 거의 45%에 육박해요.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2% 가까이 신장을 했거든요. 근데 18석 의석 중에 네. 사실 그 기존의 세 석이 한 석으로 쫄아들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접전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졌다. 네. 그 이유는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그 지금 2명의 그런 이 지금 후보의 문제들이 결국은 부산 민심에 아주 미묘한 균형의 추를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옮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사실 뭐 부산 민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지난번 그 발생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 이후에 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그 논란도 상당히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산 사람들이 상당히 요구했던 부산은행 본점, 그 산업은행 본점 예. 이전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전체 득표율에서는 민주당이 올랐지만 예. 그러나 그러니까 이 지금 소선거구제의 명점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지금 우리 주승현 예. 위원장 이야기했던 이 지금 행정 권력을 입법 권력으로 넘긴다는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소야대를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디바이디드 가버먼트예요. 그러니까 분점 정부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 의회의 권력이 커졌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의회도 정권의 한 축으로서의 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 권력이 행정 권력까지 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 또 우리 이번 의석의 분포로 봤을 때도 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하지만 거대 야당의 뜻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결국 이 법안은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는 180석이 넘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이 민심과 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이 부딪히고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거대 야당이 민심과 위반된 그러한 법안들을 마구적으로 생산할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는 네. 아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라도 그건 버텨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행정 권력을 입법 권력이 다 갖고 갔다는 식의 진단은 정말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어져 오면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책임을 표명하고 수습하고 해 나가야 될 텐데 다음 주 초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그 대통령이 그걸 민심을 겸하게 받아들인다는 그 메시지는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주신 엄중한 뜻을 회초리로 잘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은 네. 어떻게 그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첫 번째 저는 일단 그 윤석열 정부가 87년 체제 이래 5년 내내 여소야대가 되는 첫 번째 정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좀 바꿔줬는데 이번은 또 그냥 여소야대 국회로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는 법률 하나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그러면 얘기해야 되겠죠. 국회를 존중하고 더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하겠습니다가 저는 1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가 했던 100대 국정과제라든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개혁 3대 개혁 과제는 이거는 꼭 우리 정부 해야 될 의료 개혁도 있어요. 의료 그것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만큼 이것은 우리가 추진할 테니 야당도 대승적으로 이걸 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남은 3년의 임기 국정을 정말 국민 눈높이에 가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맡길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지지를 좀 보내달라라는 세 축으로 저는 그 담화든 제가 보기에 담화의 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일 수도 있어서 기자회견이 아닌 거라면 굳이 저는 형식은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비슷한 거니까 기자회견의 방식이면 가장 좋겠지만 네. 기자회견은 너무 많은 질답을 통해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나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아마 이렇게 발언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야당과의 협치가 아마 담화 내용에 담길 거라고 전망을 그렇죠. 하셨는데 그러면 송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라고 선거 끝난 다음 날 바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이에 화답을 할까요? 그래.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 과거 이제 KBS와 대담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뭐 여당 대표를 존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내가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 이 내용이 담화에 담길 것 같아요? 형식이 무엇이 됐든 이제는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하셔야죠. 그리고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108대 192인데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법률 하나 통과가 안 될 텐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KBS 신년 대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진 않았어요. 다만 여당 대표를 함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무수석 다 사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인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도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좀 주요 포스트들이 자리가 잡힌 다음에 또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여당도 좀 체제가 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여당 지도부도 공백인 상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계기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와는 만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여야 대표들과 대통령이 만난 적이 있던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여당의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신해서 등장할 여당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가 되나요?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도 가능한 건가요? 교섭단체 대표 정도는 같이 불러서 아니, 얘기해야 되지 15석 않을까? 이상? 20석 이상이죠. 20석 지금. 이상. 예. 그러면 조국혁신당 대표는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조국 대표는 또 계속 정치권에 계실지 아닐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상황이. 앞으로 이제 감옥에 사법- 가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기 사법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이제 그렇게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네. 형식은 어떻게 할지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야당과의 협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등 정도가 담긴다면 이 정도는 좀 수용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메시지가 시기적으로 조금 타이밍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번 주에 나왔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한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겠습니까? 빨리 나와서 그 부분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 그걸 지금 비서실장이 대독한 것도 사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정무적인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시나리오별로 메시지가 이미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마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준비를 해서 잘 하려고 할 텐데 그 메시지에는 확실한 변화가 담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했을 때도 국민이 무조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뀐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이상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실천해야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를 만난다 이 메시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를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시를 넘어서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절반의 국민들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이거를 중범죄자라 그래서 안 만난다. 이거는 사실 절반의 국민들에 대한 무시나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로 보였고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메시지가 여러 가지 메시지가 더 담겨야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대통령의 이제 대국민 메시지도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게 대통령이 얼만큼 쇄신을 하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니까 그래요. 그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 이 쇄신을 얼만큼 했느냐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마 참모진과 내각의 개편 내지는 교체일 겁니다. 지금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등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곧 이르면 내일 뭐 다음 주에는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가 지명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언론에 나온 사람들 물망에 오른 사람들 몇 면을 보니까 총리 후보에는 뭐 권영세, 김병준, 주호영, 김한길 이런 분들이 있고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김한길, 장제원, 이상민, 이동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등장하게 될 총리와 비서실장은 야당과의 이런 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인데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분들은 그럼 적합한 일인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분들인가? 아마 어떤 분은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글쎄 그분이 비서실장을 그분이 총리를 그러면 쇄신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반대하는 이분은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뭐 그런데 그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하마평에 올라오 있는 면면들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총선에 대한 의미를 대통령께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새기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든다. 다 마음에 안 드는군요, 차 아니 교수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앞서 뭐 대통령의 메시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난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그러면 엑스포 유치보다 이번 참패가 덜 엄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지난 2년간의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해서 낙제점을 이거 지금 채점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저는 첫 번째 그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만요. 예. 그 총선이 끝난 직후에 여당이 압승하지 못하고 참패를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나와서 총선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메시지를 바로 다음날 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러니까 없습니까? 민주화 확실하게 이후에 없습니까? 민주화 이후에 지금 여당이 108석으로 몰린 것은 이번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한 이 지금 현재의 그냥 패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있다가 없다. 이건 전례가 없는 패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미래통합당이 103석의 참패를 했지만 그때는 야당 때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여당이에요. 집권 여당이 이번 총선거는 지난 2년에 대한 국정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대해서 국민들이 낙제점을 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이 문제겠고요. 또 하나는 앞서 지금 면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유력신문에 총리 권영세, 비실장 원희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가요? 서울대 법대 동창들입니다. 권영세, 원희룡. 또 이분들의 전직이 뭐죠? 검사들입니다. 현 정부 장관도 했죠. 현 정부 장관을 했죠. 현 정부 장관 할 때부터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나친 편중 인사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원희룡 후보를 만약에 앉힌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원희룡 후보가 물론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검도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돌덩이인 이재명 대표를 치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개항을 해서 같이 싸웠던 그렇죠. 야당 대표와 같이 싸웠던 그렇게 인물이에요. 이야기했던 분을 만약에 지금 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앉힌다? 그건 야당이 봤을 때 야당하고 싸우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어떤 선의로 앉힌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인물 배치 자체가 이야기 놓은 거. 그리고
이동관, 장제원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제일 편한 분 아닌가요? 지금은 대통령 주위에 두어야 될 분들은 대통령이 편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진실과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당이 키를 쥐고 있잖아요. 장관이야 인사청문회 무시하고 그냥 임명하면 되는데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뭐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은데 해도 되는데 제도적으로 가능한데 그러나 총리는 지금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민주당의 그 인준 처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는 총리 후보군은 권영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야당의 동의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물밑으로 얘기해서 이 정도 인물을 좀 협의해 주겠냐.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오는 인물이어야 돼요. 그냥 학계거나 뭐 전문성 이거보다도 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민주당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총리 후보군은 그 기준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비서실장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약간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한테 뭐랄까 가감없이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정도. 그거는 친분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하려고 해도 대통령과 허물없이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가 돼야지 레드팀 역할을 하지 어색하게 거리관계가 있으면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불편한 말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실장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은 그래서 청문 대상이 아니에요. 비서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을 심기 보자든 뭐든 잘 보자는 게 우선이고 예.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정치권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소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쓴소리를 하거나 아주 대통령과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온다? 그건 비서실장이 특수한 직제군에 있기 예.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따로 띄어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총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민주당의 동의가 절대적이어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야당과 좀 접점이 많은 인사를 갔다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권영세 그 장관 전 장관도 훌륭한 후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물이 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개각 폭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총리 비서실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도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강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정부에 대한 어떤 경고를 보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아니었잖아요. 경고는 충분히 받았죠. 그래서 저는 개각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포함한 예. 소폭 개각이 될 것 같고 대통령 비서실은 전면 개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통령,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경우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서 특수관계인으로 주변에 있으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어야 되지만 또 반대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누구겠냐? 지금 뭐 김한길 또 총리는 야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니까. 그럼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냐? 그러면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하지만 김부겸 전 총리? 그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누구를 생각하죠? 그 기준에 저는 부합하는 인물.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김한길, 권영세 정도라고 봐요. 비서실장으로는? 아니, 총리로? 총리 후보군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저는 그 이제 원희룡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금 차 교수님께서는 이제 검사 출신의 서울대 법대라고 얘기하지만 참 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인재풀이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행정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 대통령에게 나쁜 말, 기분 좋지 않은 말도 좀 애둘러 할 수 있는 그런 예.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도 좋고 다만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논란이 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점이 약간 좀 고려 대상일 것 같아요. 네, 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의 입장과 또 쇄신 폭에 대해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엄연히 국민의힘의 참패, 민주당의 압승이거든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뭐 그게 국민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표로 이렇게 증명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 안 하기로 강론 자질구레하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앉아서 임기가 2년도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자기 조사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당분간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송영훈 대변인님, 이제 앞으로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그 방식과 뭐 여러 가지 형식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라는 쪽과 그 전까지 당 수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비대위를 좀 다시 꾸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지금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 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월요일에 지금 4선 이상 중진들 그 중진 회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선자 대회도 열어서 그 108분의 당선인들을 좀 모셔놓고 예. 전체적인 총리를 좀 모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대위와 전당대회는 각각 일단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로 가면 이제 당의 리더십이 빨리 안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 전당대회에 나올 후보군이 어떤 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헌상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은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이게 민주당은 1년인데 국민의힘은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전에 상임 고문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권 주자는 당대표가 설령되더라도 1년 6개월, 그러니까 역산하면은 2025년 중반에 이걸 내려놔야 되는 내년 거죠. 6월 그렇습니다. 정도. 그래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대권 주자가 아닌 분들만 당대표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조기에 실시한다고 해도 당의 리더십이 빨리 안정이 될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중간에 비대위를 교두보로 놓고 약간 비대위를 통해서 안정기를 거친 다음에 좀 더 적합한 분들이 전당대회에 등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전당대회 실시를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어서요. 이것은 다 좀 열어놓고 한번 토론을 해볼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썩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일단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당헌의 요소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지금 여당 대표는 누가 맡아도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본인의 경험과 경륜을 모두 쏟아부어도 사실은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네. 6공화국 역사상 대통령이 5년 임기 내내 그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 게 처음입니다. 게다가 지금 정권이 만으로 2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거대 야당, 심지어 집권 야당이라는 얘기마저 나오는 192석의 거야와 수시로 협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 직을 맡아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께서 이 당대표직에 도전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차기 국민의힘 당권을 쥐고 가는 게 맞을 건지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4선 중진에 안정감 있는 의원들이 자리를 얻어야 할지, 아니면 뭐 30대 이번에 초선에 당선이 된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도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을 앉혀서 쇄신의 이미지를 더 가져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백가쟁명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워낙 사상 그 유례 없는 그라운드 제로 상태잖아요. 지금 예. 뭐 여권의 입장에서는 뭐 제가 표현하기 뭐지만 괴멸 상태로 사실 봐야 돼요. 엄중한 심판을 받았으니까. 자, 근데 전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새로운 당권이라는 리더십을 주기 위해서는 이 당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이번 총선에서 한 세 가지가 정확하게 관통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촌야, 일단 1번이 여촌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촌으로 생각하는 시골, 농촌 지역, 어촌 지역, 여기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높아서 당선장을 많이 냈어요. 특히나 충청권 벨트에서 그랬어요. 근데 대도시, 이른바 경부선 축이라든가 대도시가 형성된 데서는 여지없이 민주당 후보들 다 이겼어요. 그럼 여촌야대가 이게 과연 수권 정당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사후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네. 아마도 60대 이상 고령층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많이 찍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인정하다시피 4050은 전부 민주당 지지였다는 게 가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고령화 정당입니다. 이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비수도권 정당이 돼버렸어요. 영남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수도권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남 PK 정당. 그러니까 TK와 PK 정당인 거죠. 자, 그러면 비수도권 영남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거꾸로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총선에서 이제 일당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나마 다시 한번 그 정권을 이어받아서 수권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세 가지를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권에 대한 리더십의 기준은 이 세 가지를 타파할 수 있느냐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남 정당 탈피하는 후보를 보여줘야 하고. 영남 출신은 안 된다 이 뜻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당권 후보가 나와야겠죠. 수도권에서 당선된 젊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 이른바 수원 벨트든 뭐 그게 경부선 축 벨트든 어디든 그런 벨트화된 대도시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당임을 입증해야 될 당권 주자가 나와야죠. 저는 이 세 가지에 부합하는 당권 주자. 그래서 저는 지금 비대위든 뭐든 간에 일단 총의를 모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후보를 압축시켜 나가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만 더, 이게 국민의힘이니까 여쭤보고 우리 차 교수님에게도 발언 기대요. 송 변호사님.
그러면 이 새로운 한동훈, 포스트 한동훈의 이 당을 이끌 사람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은 이제 당에서 물론 결정하겠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은 용산에서 너무 이른바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서 현직 당대표도 쫓아내고 또 윤심이 작동을 해서 용산에서 좋아할 만한 사람이 뭐 비대위든 아니면 또 당대표로 오는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걷고 끊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윤심은 작동 안 한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그 2023년에 있었던 38 전당대회, 그 38 전당대회의 결과가 결국에는 그 후 1년 동안 성공적인 것이었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임기를 못 채웠고 당은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가서 총선에서 크게 패배했어요. 그러면은 38 전당대회 때 했던 것에 반대로 하면 됩니다. 대통령실의 엄정 중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또 그 경선 룰 같은 것도 당시에 당원 100%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38 전당대회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당심과 국민 여론을 골고루 반영하는 그런 룰로 전당대회를 치러야겠죠. 결국에는 그 38 전당대회는 실패한 것이고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거기에 다 답이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이번 당대표나 지도부 선출에서는 윤심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이론적인 얘기까지 하시는군요. 그래야 되겠죠. 네.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송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앞서 우리가 대통령 입장에서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정말 이 지금 당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갖고 갈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왔다가 또 지난번처럼 험한 꼴 당할 수 있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기 앞두고 바로 골대를 지금 옮긴 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신 100% 룰을 바꿨던 측면. 그런 측면 때문에 바로 유력한 당권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도전을 포기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지난번 38 전당대회 이전으로 룰을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아마 당선자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장 그 중진들 의견을 모은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진들 의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초선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 초선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당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나름대로 이번에 총선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느낀 소감이 상당히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을 어떻게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당 지도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식견과 소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저는 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만 아마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아마 지금 도전하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저는 유승민 전 의원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한동훈 체제가 끝나고 나면 어떤 체제가 등장할까? 이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번에는 여당이 참패를 했다는 모두가 공감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참패 분위기 속에서 참패의 주역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또다시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약간 특이한 정치적 현상이 발생했는데 잠깐 영상 보고 이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그 수습 방안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과 상의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당선된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쉼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어려울 때 들어와서 선관위 원장을 한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하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많이 소모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더 질 수 있는 거를 그나마 덜 지게 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여당에 엄청난 지금 악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한동훈의 개인기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보였거든요. 그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셀카 찍는데 바빴어요.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보면 책상마다 다 줄 거 있어. 그렇죠. 그 조직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싸움을 했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반대합니다. 이미 사퇴했어요. 네? 아, 사퇴했습니까?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와서 맹활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좀 너무 조소적인 것 같아서. 여튼요. 한동훈 위원장은 전 위원장이죠. 이분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왜 관심을 가질까? 총선에 참패한 그 책임을 지고 여의도를 떠나겠다고 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 국민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이유는 무엇이고 그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작동했지만 예. 사실은 100일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투샷이 이른바 굉장히 뭐 여론조사도 그랬고.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 그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그 지지도 뭐 여야 1위에 오른 적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 비슷하게 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거는 개인의 셀럽의 수준을 넘어서 보수 진영에서 어쨌든 차기의 어떤 지도자 후보군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107일 만에 물론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총선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던 잔영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와 강력하게 각을 세웠던 것은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한 후련함 혹은 그다음에 그 좀 멋진 포스로 아마 기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인구의 회자 될 것 같고 두 번째 한동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저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듯 보여도 나중에 바람과 함께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지금 본인이 이른바 휴지기의 시간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학 갔다가 돌아오지 바람처럼 다시 일어나진 않는. 그러니까 유학도 저는 제가 보면 유학 안 갈 것 같아요. 예. 국내에나 머물러 국내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그 당권 도전이라는 게 뭐 오래 있을지 아니면 비대위 기간을 거쳐서 뭐 내년 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 당권에 또 도전할 가능성이 근데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권 전당대회가 조금 뒤로 간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전당대회가 뭐 3, 4개월 내에 치러진다면 그건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107일 동안 보여줬던 사실 저 이미지를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싸움닭 같은 이미지, 그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투사 같았던 이미지 이것들은 이제 정치 영역에서 조금 순화시켜서 나오는 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필요한 축적의 시간이라고 봐요. 저는 경제는 압축 성장이 있지만 정치는 압축 성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압축 성장을 너무 했기 때문에 예. 좀 약간 휴지기를 가져서 다시 리빌딩해서 돌아오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정치적으로 부활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군요. 저는 어쨌든 정치적 부활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정치판에 다시 돌아와서 재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거는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면 꼬리를 물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큰 역할을 하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그 일정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여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총선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약간 찌라시성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과 돌아온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관계 정립을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그 말씀하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지지 않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복귀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3.8 전당대회 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대통령실이 정말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올바른 지도부를 뽑고 당이 건강하게 재건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도 정말 엄정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의지가 확인이 됐을 때 복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이든 끝나갈 무렵에 이제 여권에서도 차기 대선 주자를 뽑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돌아오는 게 타이밍상 가장 좋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짧게만 덧붙이면은 우리가 정치인은요 완전히 퇴장하기 전까지는 쉬는 것도 정치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격언에서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쉬는 것도 정치예요. 그러면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어딘가 안 보이는 곳에서 운기조식하면서 뭐 능력과 실력을 가다듬고 있어도 그 과정이 전부가 다 정치입니다. 3년 2개월 남았으니까 2년은 쉬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꼭 그런 하겠습니다.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쉬면은 이제 잊혀지는 거 아닌가요? 차정 교수님께서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할 상황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이 달랐네요. 아니 조국 혁신당이 지금 1호 법안으로 뭘 낸다고 그랬죠? 한동훈 특검법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여기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응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부권 행사 사안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이거 지금 한동훈 특검법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패스트트랙 태우면 거의 또 300일 가까이 질질 끌 건데 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 상황 동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적으로 야당의 공격 선상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식의 대응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보고 그러나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상당히 실패를 했지만 저는 얻은 것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절반의 성공 정도는 했다고 봐요.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이제 보수 정치권에 유력한 대안으로 한 사람으로 분명히 자리한 예.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그 실패한 부분을 본인이 보완을 해야죠. 네. 이 본인이 사실 비대위원장 될 때 그 이야기했잖아요. 여의도 300인의 이 어법이 아니라 5천만 법으로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여론들이 많이 호응하고 그러면서 막 국민적 인기가 높았던 것이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딱 그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탁탁 찔러주는 예. 그런 일종의 뭐랄까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맞는 그런 현황과 어법을 구사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종의 사이다 발언 같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느새 여의도 300인의 목소리보다도 더 험한 목소리로 갔잖아요. 뭐 마지막에 땡같이 좀, 어떻고 뭐 쓰레기 발언 어쩌고 수위가 저쩌고 하는 높아지긴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가다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번 총선은 저쪽에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을 넘어서 이 총선 이후에 펼쳐질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미래의 비전과 가치 정책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다른 역할을 그렇게 야당을 공격하는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먼저 자신이 모든 걸 쏟아붓다 보니까 여당으로서의 미래를 채워야 될 몫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예. 쉽게 말하면 한동훈은 무엇 때문에 정치하지? 뭘 만들려고 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지금 할 수 없이 조금 이 정치 일선에 물러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만의 그 정치적 콘텐츠를 채우는 것만 잘한다고 하면 네. 또다시 저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 문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온다고 할 때 나는 한동훈을 지지할래. 뭐 우리 차기 대표 또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나는 한동훈을 지지할래. 이런 분위기나 흐름은 어느 정도예요? 글쎄요. 후자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8분의 당선인들을 다 만나봐야 그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의 그 선거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크게 잘못해서 이렇게 대패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내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 자체가 워낙 쉽지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이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9회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레토릭입니다만은 그걸 환원해 보면은 대략의 예상 의석수가 얼마인지를 정치권에서는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했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청계광장에서 최종 유세하고 그 뒤에 도보 유세가 한 3시간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 그걸 취소하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탈진한 상태가 돼서 그걸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까지 그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결과가 이러니까 잘했다고야 하긴 어렵겠지만 네. 본인의 책임으로 대표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이제 다시 돌아와 컴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군요. 국민께서는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보유하셨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받들겠습니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서는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존재가 되게 유의미한 겁니다. 야권에서는 뭐 엄청난 힘을 두 갈래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협력자입니까? 경쟁자입니까? 조국 혁신당. 협력적 경쟁자겠죠? 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생각보다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국민들이 저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권한을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민의 판단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아주 성실하게 침착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또 그 역풍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이제 보통 승자의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네. 지금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협력적 경쟁 관계라고 고민정 의원이 네.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에서 선명성을 원하는 야당 지지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끌어안고 민주당은 민생 얘기를 하면서 온건한 민주당 지지자 내지는 중도를 끌어안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서 그 역할 분담론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협력적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호남의 표심을 봤을 때처럼 선명성을 원하는 야권 지지층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네. 그런 이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조국 혁신당이 반명 비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아주 되게 이런 부분도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엄중한 표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것이다. 이게 뭐 당대 당이라면 그렇다 치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가 더 탄탄해졌다라는 해석들이 많은데 여기에 조국 대표도 확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협력적인 관계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협력적 경쟁 관계인가요? 여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력을 해야겠죠. 어쨌든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받아가지고 야권이 다 통합해서 네. 윤석열 정부하고 좋은 관계 설정을 해가지고 잘 하도록 우리 국정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야당이 해야 될 임무 아닙니까?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때론 협력도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야당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스처인데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역할 분담 하되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이 분명히 긴장하는 것도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주도권 문제도 있고 대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도 있는데 그런 부분 이제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해야겠죠. 근데 정치권의 협력적 경쟁 관계, 협력적 경쟁자 이런 모순적인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쭉 봐왔지만 결국은 경쟁자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귀결은. 여튼 차 교수님, 그 지금 당장 그 조국 혁신당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한동훈 특검법 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 여러 가지 이제 특검법 얘기들이 야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이야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뭐 협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혹여나 지금 이 거대 야당이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역풍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조국 당은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싶겠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차기 수권까지 가져가야 될 민주당으로서는 이 두 특검에 선뜻 동해줬다가 오만함으로 비춰지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그거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러니까 뭐랄까 속도 조절 내지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현안을 좀 선호를 좀 이렇게 좀 뒤로 물리는 뭐 그런 식의 아마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다르다 이거죠 속도가. 속도를 달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민생이 먼저 천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거기는 조금 이따 갑시다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뭐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던 여러 가지 그 민생과 관련된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사실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사실 12명밖에 안 되고 본인들이 지금 내세웠던 거 3년은 길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라는 선명한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권 대한정당으로서의 조금 묵직하고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약간의 딜레마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도의 차이에서 갈등이 표출될 갈등이 생길 가능성? 수 있는데 그 갈등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하나의 변곡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 지금 그 교섭단체 이 그 완화를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사실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몇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10석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를 몇 번 발의를 했는데 거의 다 폐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민주당이 정말 조국 혁신당하고 손을 잡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좋아. 우리가 그러면 앞장서서 이 지금 그 교섭단체의 그 지금 그 기준을 10석으로 낮춰줄게. 라는 모습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협력적 관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민주당이 그런 액션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 좀 낮춰주세요. 좀 협조해 주세요. 사실 민주당이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하나의 또 변곡점은 8월달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8월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재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표와 가장 가까운 일종의 측근 그룹에서 누군가 한 명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단독 입후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소위 말하는 비명계 후보에서 누군가가 나왔을 때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소위 말 개파간 갈등이 다시 한번 번질 때 그럴 경우에 비명계들이 좋아. 이 정당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딴 살림을 차려서 조국 혁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이 양당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이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는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확고부동해요? 전당대회 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확고부동해요? 아니면 이 총선 전에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뭐 비명계, 친문계 등등등등 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독보적인 지위는 또다시 균열이 오고 내분이 생기고 분화가 되는 그 가능성이 좀 있어요, 민주당 내에?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내분이 있었죠. 사실은 공천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명분은 뭐냐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총선을 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 탈당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틀린 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걸 뚫고 야당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의 뜻이 맞았던 거죠. 이재명 대표를 77.77%의 당원들이 지지했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맞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더 민주적 정당성이 당내에선 생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확고한 권력을 더 당내에선 갖게 된 거고 이게 리스크는 확 줄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공천 갈등이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전당대회를 노리거나 총선이 질 경우에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겠지만 이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확 줄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당분간 민주당 내에선 계속될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 조 부위원장은 그렇게 예견하십니다. 혹시 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 뭐 고속도로 달리겠죠. 대권까지 고속도로 깔아놨으니까 이번에 이재명 몇 차선입니까? 거의 왕복 거의 6차선 봐야 되겠죠. 쭉 달릴 뻥 겁니다. 뚫려 있습니까? 뚫려 있는 앞에 가로막는 차 하나도 없이. 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비명계 살아돌아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조국 대표와는 좀 다른 결이 뭐가 있냐면 조 대표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 대표 입장에서는 조급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민주당이 협조하신 성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라는 본선을 끄는 예인선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인선은 조그마한 예인선에 본선 거함이 딸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너희들이 여당일 때 180석 줬고 이번에 야당일 때 우리가 175석을 줬는데 두 번 다 이렇게 많이 줬는데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저기 그 조국 대표가 하는 대로 그 특검법이나 계속 하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게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조언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협력적 아까 경쟁자 아닙니다.
프레너미가 될 겁니다. 프렌드와 그 에너미. 그거는 이제 그 합성어인데. 차라리 그게 낫네요. 예, 프레너미입니다. 프레너미인데 그래야 이게 뭐냐면 친구를 가장한 적입니다. 예. 실제로 적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제 사안별로 이제 조국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사안에 따른 케이스 마이 케이스로 하겠죠. 근데 조 대표가 어쨌든 형 확정 판결을 받아서 아니 뭐 1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감옥을 갈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변곡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이 빠져서 사라져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가 다시 한번 저는 야권의 균열 지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선거 운동하면서 어려웠을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었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입니다. 가장 이 국회의원 배지를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 1번 윤 대통령. 윤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입니다. 그런 얘기는 무의미한 거죠. 본인들이 건전하지 않은데 저희 개혁신당이 어떻게 국민의힘과 뭘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네.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을 보유하지 않은 선명한 개혁 성향의 야당이고 범야권이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사수 끝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역구 의석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까지 다 얻게 되면서 총 3석을 가져가게 됐는데 이런 반전의 결과를 얻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운과 실력이 결합된 거죠. 네.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선이 돼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 선거운동 잘 한 것은 객관적으로 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영훈 후보의 그 아들 딸에 대한 증여 논란이 있었죠. 그 네. 부분이 전국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낮다고 하는 그 화성을 유권자의 정서를 크게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군대에 가 있던 병장인 아들이 건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시 하루 전에 증여받아서 결국 30억대 건물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 아들만 증여를 받은 게 아니고 딸도 일부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 라디오 토론 과정에서 공영훈 후보가 실토를 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당선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여러 다른 당선자들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인물들이 대거 당선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했겠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거는 누군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분들이 많고 그 지역의 후보는 공영훈 후보와 결국 이준석 후보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네. 공영훈 후보의 그 증여 논란으로 인한 그 정서적인 부분, 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영향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지금 야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을 찍기는 싫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심판은 하고 싶어. 그 부류가 조국 신당과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있는 이 개혁신당을 찍었다라는 해석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반대쪽에 있는 이제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야권에 있는 상징성으로서 유권자들이 표를 줬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요. 개혁신당의 정당 득표율 그리고 개혁신당의 나머지 42명의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율이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정당 득표율은 뭐 4%를 넘지 못했고 나머지 지역구에서 당선된 분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선거비용 전액 보전 받은 분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을 크게 평가받아서 그런 성적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송 변호사께서 이준석 대표가 운도 좋고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들이 있는 곳을 잘 골랐고 또 이제 상대 유력했던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여러 가지 편법 증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을 더 강하게 민주당 후보보다도 더 강하게 얘기해서 된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실제로 화성을 지역에서 이준석 후보가 캠페인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100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동영상을 찍었어요. 네. 그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서 내가 이 동네에는 뭘 해주겠습니다. 이 동네에는 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며칠에 걸려서 그 동영상을 찍고 그런 걸 이제 유튜브나 유튜브 쇼츠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캠페인 과정은 정권 심판론을 메인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지역 유권자들의 정서를 정확하게
그 파악해서 타겟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운과 실력이 결합이 됐는데 그 이준석 후보가 선거운동 잘한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지역적 겁니다. 특성을 그렇습니다. 잘 고려해서 선거 전략을 짰다. 실제로 그냥 무조건 반대 윤석열 이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캠페인 과정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좀 보고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 위원장님.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부분, 이준석 의원이 그 부분 좀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전 국민한테 각인된 게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는 강골 검사 이미지로 저 대통령 자리까지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대통령한테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 맞짱 뜨는 순간 대통령급의 그 권력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태양에 맞서서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됐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사체로 머물렀기 실패했다고 보고 이준석 의원은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런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부분 이런 것이 지금 이준석 대표 반 이상이라 되고 그게 선거에 저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근데 이제 본인도 그렇고 천하람 이제 이번 당선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은 절대 범여권이 아니다. 범야권이다. 개혁 성향이 강한 범야권으로 봐달라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뭐 뿌리가 그쪽이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과 합쳐지지 않겠느냐. 합쳐지게 될 경우에 아까 이제 우리가 포스트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여당을 이끌고 갈 차기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조건들 쭉쭉쭉쭉 얘기했잖아요. 그 조건에 어쩌면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 또 이준석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많은 분들이 해요. 두 당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같이 한 몸이 다시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정치는 다 가능성이 예. 열려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성사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아까 제 세 가지 그러니까 여촌 야도를 탈피하고 그다음에 고령화 정당 탈피하고 비영남권 그러니까 비수도권 혹은 영남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그 당권이 형성될 때 그러면 합당 가능성이 저는 열린다고 봐요. 그러면 이준석이라는 이번에 당선인이 실질적으로는 보수의 적통성을 잇고 있는 건 맞거든요. 지금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한 기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십수년 만에 이제 결국 원내로 입성하는데 이준석 당선인이 실제로 보수의 적통성을 잇는 계보기 때문에 저는 보수라는 범보수 시장이 열리면 여기에 매기로 들어가서 매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 안 가고 각을 세우겠죠. 예. 왜? 그렇게 해서 본인의 존재감과 정치력을 키우는 게 나으니까. 그러나 큰 장이 열려서 이게 이제 수도권과 도시까지 다 수렴할 수 있는 이른바 젊은 정당.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2대남들의 가장 지지를 받는 이준석 대표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게 뭐 서로 이제 이해와 요구가 맞아 떨어지는 케이스겠죠. 근데 그런 지점들이 저는 대선을 앞두고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아닐 것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정치 지형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 여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은 대통령을 보유하지 않았으니까 야당이 맞죠. 그러나 선명한 야당이냐? 예, 선명한 야당. 근데 문제는 이념적 성향으로 봤을 때는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개혁 보수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같은 뿌리이고 그런데 저는 앞서 송영길 변호사 말씀은 그러니까 사실 정권 심판론보다는 사실은 화성을에 지금 맞춤형 공약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 화성을이라는 지역 자체가 민주당의 사실 안방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은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공약을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정권 심판의 그 일종의 기제는 분명히 작용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이준석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향후 지금 대선 국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결국 만약에 개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헌을 통해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아마 이준석 대표도 결국은 지금 보수 단일화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이 변해서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손을 내밀면서 같이 한번 일합을 겨루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준석 대표 우리를 위해서 한번 같이 와서 한번 해주십사. 그건 지난번 대선 때도 국민의힘에서 사실 적합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을
영입한 케이스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보수 단일화 해서 자기가 보수 진영의 완탑으로서 대선에 나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제3지대에 있었던 당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통일당이 3% 득표를 못했습니다만은 3%에 거의 근접한 2.5 얼마인가요? 예. 상당히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녹색정의당이 한 석도 못 오고 심상정 대표가 결국 사퇴하는 일이었습니다. 진보당이 뭐 한 석을 갖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21대 국회에 비하면 이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이 색깔 자체가 아주 사라지다시피 옅어졌어요. 자, 한쪽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커오고 있고 이쪽 반대쪽 스펙트럼 반대에 있는 진보는 소멸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진보의 블록화 현상이 이제는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예. 그러니까 진보의 블록화 중에서 이제 해체 수순으로 간 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녹색 정의당 아닙니까? 예. 근데 녹색 정의당이 저는 몰락은 이렇게 봐요. 지금 몰락이라는 표현이 좀 미안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원내 진입에 실패했으니까 그거는 저기 3등 정당이 1등 정당 흉내를 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했어야 예. 되는데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기성정당 흉내를 내다가 결국 이제 그 소멸의 길로 갔다고 보고,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캠페인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28 찍자라는 게 이제 28 청춘이라 그래가지고 지역구는 2번, 비례는 8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국민의힘이 소송까지, 그러니까 소송이 아니라 이제 고발까지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든 작용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표를 국민의힘에 주고 나면 국민의 미래보다는 우리가 표를 더 갖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막혔던 측면이 있지. 저는 이거를 하나의 추세 혹은 경향성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캠페인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전략의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보면 아까 진보가 몰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구 한 석이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 몫으로 2석이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석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보당이 과거 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이 됐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쪽에 극단적인 이 정치 세력이 이제 원내로 진입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오른쪽에 또 극단적인 세력이 자유통일당인데 이 자유통일당이 거의 원내 정당화 될 뻔했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정치 이념 스펙트럼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그 문제는 양측의 극단 세력들이 점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히 쑥쑥 커나가고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자유통일당 이번에 전혀 성공을 못했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2.26%인데요. 2.26? 예, 근데 자유통일당보다 더 원내 진입에 근접했던 당이 있습니다. 2016년에 그 기독자유당이 2.63% 얻었거든요. 당시에 이윤석 전 의원이 비례대표로 그 당에 출마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래서 이미 3%에 먼저 근접했던 당이 있는데 8년 뒤에 그 성적도 뛰어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뭐 크게 유의미한 득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를 넘지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8년 전보다 오히려 못하니까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이.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뭐 그게 시대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진보 정당들이나 이 보수가 시간상 저희가 좀 그 말씀은 네.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네. 조 부위원장. 예. 네. 뉴스아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